안녕하십니까. 야, 제가 이제 올해 마지막 수업을 장식하네요. 네. 참. 오늘 또 이 순간이 또 영원히 오지 않겠죠? 아니, 매 순간이 하여간 그 마지막 순간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올해를 보내면서도 막 송년 모임하고 그러면서도 생각되는 게, 야, 진짜 시간 빨리 가고 우리가 지금 있는 요 시간이 다시는 안 온다 생각하니까 너무 그냥 가슴이 찢어지려고. 자, 그래서 하여간 보람 있게 알차게 보내서 후회를 좀 안 할 수는 없는데 조금 남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네. 2024년도가 이제 여러분 중요한 시기잖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시험을 봐서 합격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이제 결정되는 시기니까 공부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예요. 우리 애기들 보면 공부하기 힘들고 그러면 학교 안 가려고 그래요. 학교 앞에까지 차로 태워다 주는데 차에서 안 내리고 계속 자는 척이에요. 특히 둘째 놈이 그래요. 둘째 놈이. 그럼 그날은 학교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니까. 여러분도 막 그 공부할 때 부침이 있을 거예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를 이렇게 이겨나가면서 계속 출석하고 그게 이제 1년의 수험 과정이에요. 그 끝나고 나면 눈물 난다고. 그때 포기했으면 내가 이 합격자 모임에 못 올 텐데 이렇게. 그러니까 포기하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진짜. 힘들지 않는 그 수험 생활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자, 오늘은 이제 2편에 있는 내용들이 시험 문제에서 7문제에서 한 8문제가 출제됩니다. 7문제, 아이고. 네. 많이 출제되죠. 사실은. 그래서 이거 이제 보통 수업을 한 주 반 정도 수업을 하게 돼요. 나중에 가면. 근데 오늘은 이제 한 주니까 3시간. 한 주 반 그러면 한 4시간, 4시간 반 정도 수업한다는 건데 오늘은 3시간 정도 수업을 해가지고 이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거래 신고제도,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처음에 나옵니다. 일단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교재 어디 가십니다. 그러면 그때 보시면 돼요. 요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요게 전체 그림이에요. 그래서 요게 언제 생겼냐면 2005년도에 노무현 정권 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20년이 다 돼가잖아요. 자리를 잡았어요, 요게. 그래서 부동산 등에 대해서 매매했을 때 매매 그때부터 30일 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이걸 실거래가 신고제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희도 한 달에 한 5번씩 실거래가 신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5번씩 신고한다는 얘기는 한 달에 매매를 5건 한다는 얘기인데 매매를 5건 했으면 전세는 한 3배, 4배 되니까 그러면 금방 부자 될 수 있죠. 그래서 요게 계약서 쓴 날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는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실거래가 신고를 하도록 돼 있고 요거 안 하거나 늦게 하거나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물립니다. 그러면 신고를 어디 가서 하느냐? 부동산 있는 곳에 시군구청에 가서 해요. 물건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건지. 그러니까 보통 부동산 사장님이 하시는데 자기 사무실 기준이 아니에요. 요것만큼은. 그러니까 물건지에 있는 시군구청에 가서 실거래가 신고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교재에 이제 쓰시는 분은 막 이렇게 멋지게 써야 되기 때문에 교재를 막 빵빵하게 씁니다. 그 중에서 실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여러분 교재 기준에 해가지고 한 3분의 1토막이나 나오려나 말려나 나머지는 잘 시험에 안 나온 내용들이 교재에 많이 실려 있어요.
여러분이 수업을 들으시고 공부하시는 이유는, 학원 나오는 이유는 그렇게 이제 시험에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것들을 공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지 소재지 시군구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동산 사장님인 개공이 사무실이 노원구에 있어. 근데 도봉구 창동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했다고 해봐. 그러면 실거래가 신고를 갖다가 노원구청에 쫓아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봉구청에 쫓아가는 거예요? 도봉구. 물건지. 예.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를 신고관청이라고 하고, 신고관청. 아까 노원구에 사무실이 있었다 그러면 노원구청장은 등록관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등록관청이란 말과 여기 신고관청이란 말은 다른 말이에요. 실거래가 신고를 등록관청에 쫓아가서 합니다. 그러면 거짓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고 들어가면 신고필증을 끊어주는데 지체 없이 발급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지체 없이란 용어는 뭐냐면 그날 중으로 늦어도 다음 날까지는 발급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지체 없이예요. 그래서 요 말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필증이 있어야 등기가 납니다. 이거 등기부 있죠? 등기부? 거기에 금액이 예를 들어서 9억짜리라 그러면 금액이 뜹니다. 이렇게. 이렇게 떠요. 여기에 실거래가 신고제도 등기부에 나타나요. 그래서 2005년도 이후에는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등기부에 그 금액이 뜬다. 초창기는 약간 다운계약서 그런 것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초창기 금액은 믿기 좀 힘들지만 최근에 거래된 것들은 꼼꼼하게 검증을 해보니까 잘못하면 소명하라고 막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거의 지켜서 합니다. 요게 이제 쭉 찍히게 되면 그 부동산이 과거에 얼마에 거래됐다는 이제 그 역사가 남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검증을 하게 되는데 누가 검증하냐면 여기 저기 신고관청이 검증을 해요. 여기서 검증해가지고 결과를 세무서에 보내주는데 이 제도는 세금 때문에 만든 제도예요. 세금을 제도로 물리려고 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운계약서를 많이 쓰니까 실제 9억에 거래해놓고도 뭐 한 7억에 거래한 것처럼 해버리면 취득세나 또 양도소득세 이런 걸 갖다가 탈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노무현 정권 때 만든 거예요. 지금 만들어질 때 되게 이제 이것도 반대가 많았죠. 근데 또 하면 또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검증을 할 때는 다른 데이터하고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아파트 단지에 비슷한 층에 실거래가가 얼마 신고 들어왔는가. 주로 최근 게 기준이 되겠죠. 그럼 대부분 보면 9억에서 이제 신고가 들어왔는데 얘는 7억에 신고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상한 거잖아요. 응? 아무리 1층이지만 막 가격차가 너무 많이 난다. 그러면 이상한 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상한데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검증 결과를 신고관청이 시도지사한테 이르고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또 이렇게 보고를 해요. 매달 보고해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하는 일이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이 자료를 또 모아놓습니다. 검증할 때 비교하라고. 그 다음에 너무 엉터리 같은 검증을 여기가 하면 여기에다가 다시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국장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 제도의 본질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세금을 제대로 물리고자 하는 제도. 세금을 제대로 물리면 투기 목적으로 거래했을 때 세금 빼고 나면 크게 남는 게 없도록 만든다. 그러면 투기 수요를 잡을 수 있다. 투기 수요를 잡으면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 그런 취지예요. 이게 실거래가 신고제도예요. 전체 그림이에요. 끝났어요 이제. 네. 그럼 하나씩 볼 텐데 처음에 나온 게 뭐냐면 거래 신고 대상은 뭐냐 이거지. 어떤 거래했을 때 신고하는 거냐 이거지. 그래서 보면 땅, 그 다음에 건물, 토지 매매했을 때 신고하고요. 이거 매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매매가 아니고 무슨 전세다, 무슨 뭐 지상권 설정 이런 건 신고 의무가 없어. 그냥 오로지 매매, 오로지 매매. 근데 부동산과 관련해서 토지, 건물이 부동산이죠. 건물 매매했을 때도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돼요. 요게 주가 돼요. 토지하고 건물.
그런데 가로 2번에 가면 이거 뭐냐면 공급계약이에요. 공급계약은 분양받은 거예요.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러면 그 분양받은 금액도 신고해야 돼요. 이 공급계약은 분양계약인데 그 자체가 매매계약이에요. 분양계약은 첫 번째 하는 매매계약을 분양계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안에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매매계약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사람이 갖는 지위를 다시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면 분양받은 자격 지위를 다시 매매할 수 있다고. 이걸 전매라고 그래요. 되파는 거. 그 되팔았을 때도 실거래가 신고하셔야 돼요. 분양받았을 때도 분양가를 신고하고 분양받은 것을 팔아먹었을 때도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 신고하고 금액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결론은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이렇게 토지, 건물, 공급계약, 지위 요 네 가지를 매매했을 때 실거래가 신고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토, 건, 공지, 매매 이게 입에 붙어 있어야 된다. 처음 공부하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이제 첫 번째 듣는 거니까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는데 앞으로 계속 합니다. 토, 건, 공지 이렇게 되면 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중개대상 물건 중에 보면 중개대상 물건은 우리 첫 시간에 했던 겁니다. 거기 보면 임목 이런 것도 중개대상물에 들어간다고 하지요. 들어갑니다 이게. 중개해 줄 수 있는 대상 물건에는. 그런데 거래 신고 대상 물건에는 임목이 빠지니까 임목을 매매했습니다. 그래봤자 신고 의무가 안 생겨요. 중개 대상 물건 중에 광업재단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광업재단에 대해서 이렇게 매매했다. 그래도 거래 신고 의무가 안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래 신고 의무가 생기는 것은 토건, 공지, 매매 이렇게. 이거 매매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거 안 생겨. 요 만약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 거래 신고 의무가 생기는 게 아니라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별도의 제도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이거 안 생기고. 전세 계약하면 전월세 신고 제도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가 있어요. 또 따로. 그런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얘는. 거래 신고 의무가 생기는 게 아니고. 무슨 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다. 이랬을 때도 거래 신고 의무가 없다. 여기서 얘기한 거래는 그러니까 뭐예요? 매매지. 네? 그렇게 딱 보시면 돼요. 요것이 추가돼. 옆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추가되는 게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기 전에 그 볼 필요 없고 지금은 이런 분양받는 게 요 8개 법에 근거해서 분양받았을 때 신고하는 거고 8개 법에 들어가지 않는 법에 따라서 분양받았을 때는 신고 의무가 안 생겨.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8가지 법을 기억하는 게 좋긴 한데 시험에도 나오긴 하는데 지금 하기에는 무리고 또 나올 때도 거의 틀리게 안 냅니다. 맞게 내지. 그래서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여러분 입장에 봤을 때 이거 다 무시해도 괜찮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기억할 것은 뭐예요? 토건, 공지, 매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다. 이때 이제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신고하느냐. 조금 더 보고서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누가 신고하냐면 거래 당사자가 자기들끼리 직거래했을 때 이 말은 중개사 사장님이 중간에 껴있지 않았을 때예요. 이런 경우 있을까요? 있긴 있는데 드물겠죠. 매도인하고 매수인 이 거래가 매매잖아요. 응? 그러니까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둘이 그냥 길 가다가 눈이 맞아가지고 그냥 둘이 하겠대 계약을. 그게 이런 거예요. 그럴 수 있나요? 거의 불가능이야. 근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그때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신고해야 된다고. 그런데 핵심은 중개사 사장님 있잖아요. 중개사 사장님이 계약서를 써줬어.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을지라도 매도인과 매수인은 신고 의무가 안 생기고 중개사 사장님한테만 신고 의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서를 중개사 사장님이 써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아까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대부분 누구의 의무예요? 부동산 사장님의 의무란 말이에요. 이거 드물고. 대부분 이거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시험은 이론을 물어보는 거니까 중개사 사장님이 없어. 자기들끼리 직거래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공동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신고하셔야 돼. 이걸 공동신고라고 해. 근데 신고할 때는 이런 양식이 있어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라는 양식이 있고 거기에다가 공동신고한다 그러면 매도인도 도장 찍고 매수인도 도장 찍고 이 얘기예요. 그게 공동신고예요. 그러니까 신고하는 거에 대해서 둘 다 맞았어. 그렇게 우리 거래한 거 맞아. 이렇게 둘 다 확인해 주란 말이에요. 그걸 공동신고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다 둘 다 도장 찍는다 이렇게. 이때는 도장 안 찍고 사인만 해도 괜찮아요. 아니면 도장을 찍거나 또는으로 돼 있죠. 근데 우리가 이해할 때는 도장 찍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장을 둘 다 찍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매도인과 매수인이 둘 다 도장을 찍어서 신고해야 될 건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매도인은 도장을 딱 찍으려고 찍었어 또. 그런데 매수인은 안 찍겠대. 매수인은 그 금액에 신고 들어간 거 자기는 세금 때문에 그건 용납이 안 된대. 매수인은 도장 못 찍겠대. 그러면 매도인만 도장 찍어서 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한쪽이 거부했을 때 도장 찍는 걸 거부했을 때는 다른 쪽만 매도인만 도장 찍어서 신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케이스가 있고 이런 케이스도 잘 드물겠죠. 근데 실무적으로 있을 수 있는 케이스는 두 번째입니다. 한쪽이 일방이라고 그래요. 국가 등일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LH공사나 SH공사나 이런 데 국가 등일 때는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하면 돼요. 왜냐? 요 LH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속이진 않을 거니까. 그래서 그럴 때도 여기만 도장 찍어서 신고서를 내면 된다 이 말이지. 이 두 가지 경우가 단독 신고하는 예외인데 여기가 출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시험은 지금까지 여기 위주로 많이 출제됐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LH공사가 분양하는 아파트를 그죠? 여러분들이 공급계약서를 써가지고 분양받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까 거래 신고 대상 중에는 토지, 건물 말고 뭐가 있었어요? 있었죠? 분양받은 거예요. LH공사가 지금 지어가지고 분양하는 거라고. 그걸 여러분 분양받았어. 그러면 이렇게 공급계약서를 썼을 때도 실거래가 신고해야지. 중개사 없어요. 그럼 거래 신고를 누가 해야 돼? 여러분이랑 LH공사 같이 해요? 아니죠. 여기 누가 하면 끝이에요. LH공사 하면 돼요. 우리는 여러분들 할 필요가 없어.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요게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아직 안 나왔지만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게 이거예요. 한쪽이 거부했을 때는 단독 신고. 한 사람만 서명 또는 날인해가도 내면 되는데 그때는 한 사람만 도장 찍기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 입장에서. 그 신고사항을 그대로 믿기가 조금 껄쩍지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매계약서 사본을 추가로 내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예요. 이때는 낼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잘 하겠죠, 여기가. 그런데 계약서 사본을 내야 될 경우는 한쪽이 거부했을 때는 계약서 사본을 복사본을 내야 된다 이 말이지. 한 사람 말만 그대로 믿을 수 없으니까 여기가 중요한 출제 포인트라고 봐요. 여기가 중요한데 이렇게. 여기까지 마저 설명드리고 교재 정리할게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경우 드물죠. 그거 있을 수가 없어 잘. 실무적으로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죠. 이런 경우가. 자, 근데
중개사장님이 계약서를 써준 케이스다 이렇게 되면 거래 당사자, 매도인과 매수인은 신고무가 없고 여기만 다 이 신고무가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거의 부동산 사장님의 신고무야. 그러면 똑같이 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다가 중개사 사장님만 어떻게 해야 돼? 서명, 사인하든지 아니면 뭐 하든지 도장 찍든지 이렇게 해서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야. 근데 현실은 지금 가만히 보면 공동중개가 많아요, 여러분. 그럼 공동중개가 이루어지면, 공동중개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부동산 사장님이 2명이죠. 2명 다 도장 찍거나 또는 사인하거나 해서 내야 돼. 저희 옛날에 공동중개를 했었는데 매매 쪽이니까 저희 쪽은 손님 쪽이야. 그러면 계약서는 보통 요 물건지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고 거기서 실거래가 신고해요. 근데 공동중개가 되면 저희도 도장 찍거나 사인해야 되거든요. 저희는 했어. 근데 저쪽 부동산에서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태료가 2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우리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쪽 부동산도 과태료 받고 우리도 과태료 받고. 근데 우리 과실이 아니잖아. 그래서 저쪽 부동산 사장님한테 그 고지서 과태료 물으라고 고지서 갖다 던져줬어. 내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2번 물어봤는데 한 번은 그렇게 해서 한 번 물어본 적이 있고 한 번은 저 경기가 좋아서 막 매매가 좀 많이 일어날 때 놓친 거야 그냥. 30일이잖아 30일. 그 나중에 보니까 고지서 턱 날라왔는데 그거 우리 하지 않았어? 이렇게 안 한 거예요. 챙겨야 되는데 좀 그렇게 좀 놓쳐봤으면 좋겠어. 여기까지 여러분 교재에서 정리해보면 쭉 넘어가셔서 279페이지 가십니다. 279페이지 보시게 되면 네모 3번에 가로 1번에 당사자가 직거래했다 이렇게 나와요. 31회라고 써져 있죠. 그 부분. 그래서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보면 원칙 밑줄 긋고요. 공동신고가 원칙이다. 그러면 거기 보면 둘째 줄에 신고 시에는 밑줄 긋습니다. 거래계약 신고서라는 법정 서식을 사용하여서 공동으로 작성해서 여기에 공동으로 뭘 해야 된다고요?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되겠다. 이게 공동신고예요. 그 신고서 내는 것은 한 사람이 가서 내도 충분해요. 근데 도장은 어떻게 해요? 2사람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근데 동그라미 2번. 단독 신고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죠. 279페이지입니다, 지금. 제목에 밑줄을 긋고 어떤 경우에 단독 신고하죠? 일방이 거부했을 때죠. 이렇게 한쪽이 거부해서 단독 신고할 때는 한쪽만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되는데 제일 끝에 보시면 박스가 있죠. 하나는 사유서를 내게 됩니다. 왜 단독 신고하게 됐는지. 큰 의미는 없어요. 그 다음에 밑에 걸 형광펜 칠하시는데 추가적으로 뭘 내야 됩니까? 계약서 원본입니까? 계약서 사본입니까? 사본이지. 형광펜이고. 아직 안 나온 거.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281페이지 가시는 거예요. 281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가로 2번이 있습니다요. 네, 거기 보면 당사자 중 한쪽이 국가 등일 때 이렇게 281페이지 아래쪽에 가로 2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한쪽이 국가나 지자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그러니까 무슨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럴 때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됐어요. 자, 근데 다음 페이지 가시면 가로 3번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요 말은 중개사장님이 중간에 껴있을 때니까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개사장님이 계약서를 써준 경우, 계약서 작성 시, 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때 이렇게 나오죠 지금. 밑줄 그어봅니다. 동그라미 1번의 기억번, 가로 3번의 동그라미 1번의 기억번 보면 자, 둘째 줄 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니은번에 보면 중개사장님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다가
어떻게 하시라? 서명 또는 날이네. 사인하든지 도장 찍거나 이렇게 해라. 이럴 때는 디귿번 중요합니다. 디귿번이 더 중요해요.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을 때는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지.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이 제출하는 신고서에다가는 거래 당사자는 서명 날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동그라미 디귿번의 첫 줄부터 두째 줄 앞부분까지 밑줄 그으시면 돼요. 날인 의무도 없다. 아까 우리 저희 사무실 사례처럼 동그라미 2번 공동중개가 많잖아요. 동그라미 2번 공동중개할 때는 부동산 사장님 모두가 다 신고하셔야 돼요. 안 하면 과태료예요. 그래서 공동으로 동그라미 기억번 중개한 경우는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고, 공동으로 신고한다는 얘기는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제출한다는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동그라미 니은번 이건 그냥 듣기만 하세요. 밑줄 긋지 말고. 중개사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때는 단독 신고할 수 있다. 예? 저희도 단독 신고 해버려야 될 건데 그때 안 해가지고 거부한 게 아니어서 사실은 당연히 할 줄 알았던 거죠. 잊어먹고 있는데 과태료가 날아온 거예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신고하는 방법을 갖다 칠판에서 좀 보시고 또 정리할게요. 자, 신고하는 방법. 신고할 때는 직접 하는 방법이 있고, 신고해야 될 사람이 직접 하는 방법이 있고, 제출 대행이라고 해가지고 대행 요것은 심부름이에요. 심부름. 자, 직접 하는 방법이 있고 심부름 시키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그러면 부동산 사장님들이 주로 할 건데 직접 할 것 같습니까? 심부름 시킬 것 같습니까? 신고를 거래 신고하는 걸 직접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심부름 시키고 그럴 것 같아요? 직접 합니다. 무슨 심부름 시킬 게 뭐가 있어?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하거든요, 실제. 그걸 무슨 심부름을 시켜? 그래서 직접 한다 그랬을 때는 구청에 가셔도 되고 걸어서, 아니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해도 되는데 거의 99.99%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실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거니까 별 내용이 없어. 근데 시험은 이렇게 하면 뭐 낼 게 없죠. 시험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심부름하는 걸 물을 수 있어. 심부름하는 걸. 그러면 심부름한다는 얘기는 컴퓨터 앞에서 앉아서 하는 건 안 되고, 나 대신 가서 갔다 와라. 그게 심부름이야. 내 대신 너가 내고 와라, 신고서. 이 얘기야, 이게. 그러면 신고 의무가 당사자가 있을 때가 있고 중개사한테 있을 경우가 있고 두 가지가 다 있죠. 대부분은 근데 뭐예요? 중개사한테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를 대비할 때는 여기를 딱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중개사가 신고 의무가 있을 때 누구를 심부름 시킬 수 있냐 이 말이지. 심부름 뭔지 알죠? 응? 가서 술 좀 받아와라. 그 심부름 아니야. 진짜 어렸을 때 그 술 심부름 엄청 많이 했어요. 어르신들. 가서 저 막걸리 좀 받아와라. 그러면 가서. 그러다 술 배우는 거 아니야? 심부름 할 때 중개사장님을 대신해서 누가 심부름 하느냐? 그 직원이 하지. 직원을 뭐라고 불러요? 소공이지. 부탁을 받은 소공이 제출대행하는 거예요. 심부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은요, 심부름 못한다 이걸 물어봤어요. 누가 심부름 할 수 있으니까? 소공. 중개보조원은 어떤 사람이죠? 중개보조원? 자격증 없이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소공은 자격증 있고 그것밖에 차이가 없죠. 그런데 중개보조원은 저 심부름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소공. 우리 중개보조원은 이건 치욕이야, 치욕. 심부름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지금 여기까지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자, 소공이 제출 대행할 때, 심부름할 때는 부동산 사장님이 써준 위임장 필요할까 이 말이에요. 사장님 심부름 하는 거잖아. 개공 심부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위임장은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 소공에 대해서는 고용신고가 돼 있어요. 어디에? 등록관청에. 그러니까 이 구청이나 이런 데서는 연계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어느 중개업소에 일하고 있는 수공이라는 걸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오는 게 뻔한 일로 오는 거잖아요. 신고서 내주러 오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때는 위임장 같은 것은 안 갖고 와도 하는 일이 뻔하기 때문에 그거 신고서 받아주는 거예요.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소공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렇게 차분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건 심부름이라고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자문서로는 소공은 못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소공이 전자문서로 한다 그러면 공인인증서를 꽂고 할 텐데 소공의 공인인증서를 꽂고 할까요? 소공이 대신한다 그러면 사장님 거 꽂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장님이 한 거예요? 소공이 한 거예요? 사장님이 한 거예요. 그래서 요리 가버려 다시. 그러니까 소공은 제출 대행한다는 관념, 전자문서로 한다는 관념이 없다고 그렇게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기억하려면 또 쉽지 않으니까 소공은 뭐다 그렇게 기억하냐면 컴맹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못해. 중개보조는 더 심해. 그나마 소공은 컴맹이니까 걸어가기라도 해서 하는데 이 사람은 또 비하반원이 나오면 또 안 되니까. 자, 우리 교재 정리해 보면 283페이지 제일 위로 가시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 이렇게 돼 있고 제목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방문 신고에 하나 제목을 딱 밑줄 긋고요. 283페이지 제일 위에. 자, 그리고 유일하게 공부할 것은 동그라미 2번 세 줄입니다. 보시면 개업 공인인증사에 위임을 받은 소속 공인인증사는 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을 대행할 수가 있다. 누가 대행할 수 있다고 나와요? 소공이. 이 경우에 소속 공인인증사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되겠다. 그 소공이 본인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그 신분증 갖다 주면 된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소공이 갖고 할 것이 자기 신분증이에요. 그럼 옆에 공간이 있죠. 옆에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거기에다가 중개보조원 X 옆에 공간에다가 그 다음에 위임장 X 옆에다 옆에 공간에다 또 뭐예요? 전자문서 X 소공 컴맹이다 이렇게까지 세 가지를 딱 적어 놓으시고 그러면 끝이에요. 자, 284페이지 가시면 서식이 하나 나옵니다. 제일 위에 제목을 보십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라고 양식이 되어 있죠? 서식이. 근데 제일 밑에 가면 아래쪽에 신고인 해가지고 밑에 쪽에 보면 신고인이 매도인, 그죠? 여러분 이름 적어보세요. 그리고 옆에다가 뭐요? 서명, 사인하든지 또는 뭐 하면 돼요? 도장 찍으면 돼. 자, 매수인은요? 여러분 아시는 분 이름 적어보세요. 그리고 서명 또는 날인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밑에 있는 중개사의 서명 또는 날인, 중개사의 이름, 서명 또는 날인 필요 없죠? 어떤 경우니까요? 직거래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부동산을 운영하시는데 매매 한 건을 했다 그랬을 때는 여기 신고서에다가 누가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중개사 사장님만. 위에 매도인 매수인 필요 없고 누구만? 개공만. 공동중개면 개공 한 명 더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밑에 거요?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요. 칠판 가볼게요. 지금 보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 뭘 신고해야 되냐 이거지. 그래서 이게 매년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틀림없어요.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 가만히 계셔요. 일단 칠판을 먼저 보셔요. 좀 이따 바로 교재로 갈 거예요. 근데 별표 3개 암기사 매년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교재 어디 가시냐면 276페이지를 가셔요. 276페이지 보시면 박스가 있고요. 신고사항 이렇게 돼 있고 1번 공통 남았죠. 그거 할 겁니다. 가번부터 아번까지 있어요. 제가 세는 걸로 봤을 때는 한 8가지 정도 돼요. 자, 가번이 뭐냐면 당사자의 인적사항이에요. 자, 인적사항이 뭐예요? 등기법 이런 데 배우잖아. 인적사항 그러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거 세고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국적이나 전화번호 같은 것도 인적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인적사항. 1번이 가번이. 그래서 제가 칠판에도 보면 인자를 써놨어요. 여기 뭐라고요? 인적사항. 여기 이제 여러분 보면 가번이야, 가번. 자, 나번.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일자가 막 들어가죠. 언제 계약을 체결했는지 신고하게 돼 있고, 중도금이 언제 들어갔는지, 중도금 날짜, 중도금 지급일 이런 것도 신고하게 돼 있고, 잔금 지급일 이것도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칠판에 지금 날짜를 써놨는데 날일자야, 날일자. 날일자. 날일. 그래서 일자가 막 들어가죠. 끝에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이렇게 일자 들어가니까 이걸 연상해서 날일, 날일, 날일. 응? 이게 나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나번. 자, 다번 갑니다.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의 가로 안에 있는 거 다 무시하셔요. 부동산 등의 자 밑줄 긋을 건 소재지, 지목, 지번, 지목, 면적 이렇게 4개예요. 세부적으로 암기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묻지 않습니다. 틀리게 안 나옵니다. 다번은 그러니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요거 신고해야 돼요. 라번은 부동산 등의 종류. 여기는 종류에만 딱 밑줄을 그으시면 끝이에요. 부동산의 종류. 아파트냐, 상가냐, 오피스텔이냐, 다세대 빌라냐, 다가구 원룸이냐 이거의 종류예요. 그러면 칠판에 보시면 첫 번째 요 가나다, 에라 2개가 요 부자예요. 부가 부동산 할 때 부자예요.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입니다. 그래서 다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4가지고 라는 종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암기하려고 생각 마시고 많이 읽으시면 그걸 끝이에요. 그 다음에 라까지 했죠. 마번이 뭐예요? 마번? 실제 거래가격, 실거래가. 요게 나중에 따져지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이거. 다른 것보다는 이걸 가지고 따집니다. 어?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9억에 들어왔는데 왜 너는 7억이야? 소명하시오 이렇게 들어와요. 골치 아픕니다. 가끔은 저희 부동산에도 날아올 때가 있어요. 그죠? 왜 다른 데는 다 9억인데 거는 7억입니까? 이런 식으로 소명하시오. 실제는 어디서 날아오냐면 옛날에는 한국감정원, 지금 한국부동산원이라고 불리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법하고 조금 다르게 그 한국감정원, 부동산원에서 딱 해가지고 차이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소명하라고 자료를 보내요. 여기 날라옵니다, 뭐. 섬찟합니다, 그런 거 받으면. 자, 이게 실거래가고요. 그 다음에 파벌은 뭐냐면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 조건기한 이렇게 돼 있죠. 조건기한이 있을 때 조건기한. 여러분 조건기한을 민법 시간에 배우시나요? 배우시는 거 어떤 거 모르겠어요, 이거. 조건, 기한 뭐 이런 거예요. 원래 민법 총칙에 나오는 건데 이게. 자, 조건이나 기한을 정한 게 있을 때는 그것도 신고하시라. 이거 몇 번이냐면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이 4번이 올해 생긴 거예요. 4번 보시면 매수인이 사는 사람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이렇게 돼 있죠. 밑줄 그으셔야 돼.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나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주로 외국 사람이겠어요. 그때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4번에 제일 끝줄을 부분에 가면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 밑줄 긋고 형광펜 칠하시고.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 자, 이게 아까 신고 들어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소명하십시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편물을 보낸다고 해. 보내려고 했더니 매수인이 국내에 보낼 데가 없네. 그러면 우리나라에 살고 있지 않아요. 외국 사람이야 대표적으로. 그럼 그 사람은 그런 우편물 같은 것을 받을 사람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안 정하면 어떻게 되죠? 외국으로 보내줄 수는 없잖아. 그러면 못 보내. 그러면 자기한테 불이익이야. 그러니까 자기한테 뭐 올 게 있으면 대신 받아줄 사람을 정한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위탁 관리인. 요게 몇 번이에요 지금? 4번이죠. 어? 요 위자가 뭐예요? 위탁 관리인의 인적사항.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성명, 주소 되겠죠. 주소. 주소에 맞춰서 보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응? 요게 위자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하면 되겠어요. 아번이 나왔죠. 아번은 뭐냐 그러면 별표 치시고, 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을 때는 중개사에 대한 정보입니다. 중개사가 계약서를 안 써주고 직거래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고 그랬죠. 이론적으로 굉장히 드물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했었어. 그러면 중개사에 대한 정보도 신고할 때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요게 아번이요. 아번. 중개사에 대한 정보, 중개사장님의 이름이라든지 중개업소의 상호라든지 중개사무실의 주소라든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다시 한번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고 오게요. 어디 가시냐면 저 뒤로 가셔서 284페이지 가보셔요. 그러면 표에, 박스 표에 중간 정도에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 나와 있죠. 그거예요. 지금 284페이지가 이거하고 똑같아요. 284페이지가 이거하고 똑같다고. 나중에 이제 서식을 따로 또 공부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칠판에 있는 요 신고사항과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중개사에 대한 정보가 있죠?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276페이지 다시 오시고 칠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고 쉴 텐데, 자 보세요. 제일 위에 하얀색으로 된 거 있잖아요. 하얀색으로 된 것은 방금 전에 가서 봤던 아까 286페이지? 284페이지에 있던 그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있죠? 그 하얀 신고서 양식에다가 얘네들 적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고사항을 다 이렇게 박스로 만들어 놨잖아요. 이게 몇 가지다? 8가지. 지금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개인데 여기가 2가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8개. 암기하실 때는 이게 하얀 게 공통기재사항이에요. 암기하실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서 공통기재사항인데 부인들이 절에 오는 날에는, 절간에 오는 날에는 실제로 중위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인들이 절간에 오는 날에는 실제로 중위 좋아합니다. 이건 언제 이걸 갖다가 생각하게 됐냐면 언제냐면 석가탄신일 초파일. 우리 애기들 초등학교 때 석가탄신일 때 경주 불국사를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하룻밤 자고 거기서 이제 석굴암? 저 위에 있는 거? 그거 이제 구경시켜준다고 이제 아침 일찍 올라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첫날 도착해가지고 불국사를 딱 가봤는데, 보니까 거기 이런 그 뭐라고 그러죠? 이런 하여간 부처님 모셔진데 요게 있는데, 어떤 나이 드신 그 스님분이 딱 중앙에서 뭐라고 하는데, 그 안에 있는 그 그 신도분들이 쭉 듣는데 이렇게 일렬로 듣는 게 아니고 삥 둘러서 이렇게 있더라고. 근데 거기 계신 분들이 다 여성분들이에요. 남자는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처님이란다. 저 스님 조금 나이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설교, 뭐 설법 뭐 이렇게 하나요? 그걸 듣고 있는 거야. 그걸 듣고 있는 걸 보면서 올라가면서 이걸 만든 거예요. 부인들이 절에 오는 날에는 실제로 중이 좋아합니다. 이게 원래 작년에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중이 좋아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나 위나 뭐 똑같잖아. 그래서 중위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은 기본이고 핵심은 지금부터요. 노란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이렇게 노란 게 추가되는 경우가 있어. 그게 여러분 교재는 277페이지예요. 277페이지 보시면 3번이 있어요. 별표를 치시고 3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가번이 있죠. 거래 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 및 지급 방식, 여기까지 밑줄이에요. 2줄밖에 안 돼요. 주택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 더 줄이면 지급 방식까지 있지만 더 줄이면 자금 조달 계획이야. 그러니까 너 어디서 돈 나서 이거 사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었잖아요.
그럼 노란 것이 이게 신고사항으로 추가된다는 얘기는 위에보다 더 규제를 심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너 돈 어디서 나서 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걸 줄여서 조자로 써놨습니다만 자금 조달 계획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금 조달 계획 어디서 돈 나서 사는 거지 도대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번 보세요. 나번은 거래 대상 주택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아니면 세를 놓을지 여부 그 다음에 언제 입주할 건지 예정 시기 등 이렇게 나오죠. 주택의 뭐라고 그래요? 이용 계획이다.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주택의 이용 계획이에요. 이용 계획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는 이걸 갖다가 입주 계획이다라고 바꿔서 부를 거예요. 함부로 바꾸면 되느냐? 됩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부터 구경을 해보러 갑니다. 저 뒤로 가시면 몇 페이지냐면요. 288페이지입니다. 자, 288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목이 뭐로 되어 있어요?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입주계획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노란 거예요, 노란 거. 그러니까 하얀 거 한 장만 내는 경우도 있지만 하얀 거에다가 노란 것까지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당신이 지금 진짜 투기 목적으로 투기 목적 없이 정당하게 사는 거냐를 입증해봐라 이거지. 일단 뭐요? 말로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돈 났지 너? 너 당장 들어갈 거야? 세 놓을 거야? 세를 놓는다고? 이상한데? 그러면 너 이거 약간 투기 목적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노란 거예요, 노란 거.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거 288페이지. 그러면 신고할 때 하얀 거 내고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공통 여기까지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노란 거까지. 어떤 경우냐? 지금 보고 있는 다시 오십니다. 200 몇 페이지냐면 77페이지네 이번에는. 77페이지 3번 제목을 보세요. 제목 아까 별표친데 법인 외의자가 실거래가가 6억 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거나 여기까지 끊어서 읽으시고 실거래가가 6억 이상인 주택 아니면 투기과열지구나 또는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예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은 규제지역입니다.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이 조금 규제가 조금 그 중에서는 좀 덜한 거고 투기과열지구 그러면 이건 저 뭐예요? 규제 지역에서 조금 센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나 또는 조정대상 지역 규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매수인한테 너 어디서 돈 나서 사는 거야? 너가 당장 들어가 살 거야? 세 놓을 거야? 그런 걸 질문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났을 때보다 조금 긴장하게 되죠. 그럴 경우는 어디냐? 지금 보는 것처럼 6억 이상, 6억 여기 있죠? 6억 이상 주택을 매입했거나 매수 아니면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내 주택을 매입했을 때 이 두 가지 경우를 지금 방금 전에 봤었죠? 그럴 때는 이 두 가지가 추가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약간 편법을 써서 저는 한 가지를 더 봅니다. 그게 뭐냐면 법인이 주택을 매입했을 때도 두 가지가 추가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3번 제목에 법인 외의자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자, 그 윗 공간에 3번 바로 윗 공간에 비어 있잖아요. 이 세 가지를 적어주세요. 6억 주, 조가주, 법인주 세 가지를 위에다 적으시고 이 공간에다가 그러니까 규제 지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노원구도 규제 지역이 아니죠. 그러면 노원구에서 예를 들어서 6억짜리 아파트를 매입했어.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은 노원구에서 6억짜리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은 8개예요. 10개가 되는 거예요. 노원구에서 아파트를 갖다가 6억짜리를 매입했어. 노원구는 비규제적이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이 8개에서 끝나요? 2개 추가돼서 10개까지 되는 거예요. 10개까지. 6억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이상이라고 돼 있으니까. 6억부터 이 뜻이에요. 자 그런데 투기과열지구 주택이다 그러면 강남구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강남구에 있는 빌라인데 2억짜리야. 2억짜리 빌라를 매입했어.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은 8개로 끝나요? 2가지 추가돼서 10가지까지 되는 거예요. 10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지역, 규제 지역은 금액을 안 따져버려요. 주택이라면. 세 번째, 법인이 주택을 매입했을 때도 2가지가 추가돼요. 오케이? 법인인데 저기 통영에 있는 단독주택을 5천만 원에 샀어.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은 법인이 산 거예요. 법인이. 그러면 8가지로 끝나요? 2가지가 추가돼서 10가지 되는 거예요. 하얀 것만 내는 거예요? 하얀 거, 노란 것까지 내는 거예요. 노란 것까지 내는 거예요. 법인. 법인을 되게 세게 규제해요. 그러니까 우리 방금 전에 봤던 법인 외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법인이라 그랬을 때는 무조건 추가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걸 기억, 암기하셔야 돼요. 6억주, 그 다음에 또요, 조가주, 그 다음에 또요, 법인주. 주가 뭐예요, 이게 주? 주택의 주택. 그렇지만 여러분들 6억주, 조가주, 법인주 하면 여러분들은 주택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술이 생각나죠? 6억주, 뭐 모가주인가 조가주인가. 응? 그 다음에 법인주. 옛날 술 중에 무슨 법주 있지 않았어요? 없었어요? 아,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그거. 법주, 아니면 옛날에 그 술 선자 많이 했던 것 중에 경주 법주 있지 않았어요? 있었죠? 어제도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자꾸 기억이 안 나.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대학 후배 놈인데도 그래. 이놈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자꾸 그거 있잖아 그거 막 얘기를 하는데 말을 못 하는 거야. 말 좀 해라 말이. 빨리빨리 기억이 안 나서 그런 거예요. 옛날 이제 30, 40대 같으면 그렇게 될 리가 없는데 이제 50대 이렇게 되니까 그럼도 이제 자꾸 있잖아 그거 바로 말이 안 나와. 경주 법주 그것처럼 법인주 이렇게 세 가지. 요거 나중에 조금 제가 좀 시간 지났는데 이건 공부해도 늦지 않아요. 여기까지요. 잠깐 쉬었다가 계속합니다.